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1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두 분 잘 계셨죠? 네. 네. 저희가 이번 화에도 그 코로나 사태가 아직 누그러지지 않아서 그 온라인으로 방송 녹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음질이 그 평소보다 좀 좋지 못하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바로 주제로 넘어가죠, 뭐. 오늘 주제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뭐 우리 셋 다 부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주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이 주제로 부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두 분은 나도 평소에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엄대장이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래요? 누구나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예, 자유님은? 저는 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하는데 네. 그냥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주 하죠. 예, 그렇고, 그죠? 예. 근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되지. 부자는 그냥, 그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만일 우리의 목표인 부자가 되었다. 이러면 뭐가 좋죠? 부자가 되면 뭐가 좋나요? 엄대장님? 좀 가오가 사는 것 같아요. 가오가. 그리고 이제, 예. 그죠?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을 때, 어, 뭐, 좀 주고 싶을 때, 어. 뭐, 이럴 때, 이렇게 좀, 내가 좀 자유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죠? 명절 음. 때 뭐 이렇게 친인척의 자제들이 있으면 그죠? 지갑을 딱 꺼내서 5만 원짜리 한 장씩 쫙 날리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면 가오가 살지. 예. 그죠? 근데 명절 때 우리 시골 가면 사람이 엄청 애들이 많을 때가 있어. 근데 이걸 한 명씩 다 주려 그러면 지갑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서 신경이 쓰일 때가 있더라고요. 자유님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어설픈 자유인인 이유가 어, 다른 자유는 웬만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경제적인 자유가 제 뜻대로 잘 안 돼서 어설픈 게 좀 크거든요. 어설프다는 앞에 형용사가 붙은 건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아니 뭐 다른 것도 약간 어설프게 하지만 어, 가장 크게 어설픈 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 이런 것 그죠? 같아서 네. 그렇고 그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설픈 자를 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빨리 떼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다들 뭐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엄대장님? 그럼 뭐, 들리는 얘기들은 보면 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뭐,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뭐 많은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특별히 노력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네. 바라는 뭐 그죠? 자유인님은 무슨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 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금융 투자,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려보겠다 이런 활동들은 거의 안 한다기보단 못 하기도 하고요. 음, 뭐 사실 관심도 없었고요. 되게 예, 오랫동안 여전히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음, 그냥 뭐 벌어서 뭐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큰 거죠. 뭐. 그렇죠. 아니 저도 뭐 마찬가지 입장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막상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라고 살펴보면 마땅치가 않아요. 대부분 뭐 끽한다는 게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하고 있대거나, 그죠? 그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거나, 아니면 뭐 로또 복권 사놓고 기다리거나, 이런 거 외에 마땅히 하는 게 없더라고요. 해서 사실 이 주제가 우리가 다루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 입장이나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 보지도 못하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인지 이런 주제로 이제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부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간혹 법정스님처럼 무소유의 삶을 사람도 있고 자발적 가난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사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매우 드문 경우고 대부분은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요? 두 분 다 각각 부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봐 주십시오. 자유님,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일단은 뭐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죠. 어느 정도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할 만합니까? 저는 그냥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얼마면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저는 이제 한 50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0억. 이게 대략 이제 뭐 한 향후 5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뭐 특별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1년에 1억 정도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여유? 뭐 이런 정도입니다. 1년에 1억씩이나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부자인 거죠. 오케이. 그렇고. 네, 부자의 기준. 대장님은 부자는 이 정도는 돼야 부자다. 뭐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부자의 정의. 저는 예전에 그 젊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이 일을 그만두는 시기에 나이가 됐을 때 저는 저 어설픈 자유님보다도 소박했던 것 같은데요. 한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두 분 다 뭐 그닥 소박해 보이지는 않은데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고 엄 대장님은 일을 그만두고 나서니까 비슷하거나 엄 대장님이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우리 청취자분들은 엄 대장님 나이를 모르실 테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은퇴하고 난 뒤라는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지 않았어요? 예, 이제 뭐 정말 내일 모레처럼 느껴지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대충 뭐 비슷하게 모아 놓으셨나 봐요. 그렇게 허망할 줄 몰랐습니다. 은퇴 시기를 앞두고 이렇게 허망해질 줄 몰랐어요. 저도 뭐 입장이 남 얘기할 입장은 아니어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그렇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부자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부자라고 정의하고 있죠.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만 부자를 해석하면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재물이 별로 많지 않아도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 이 정도면 살림이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십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자의 기준은 그 개인이나 나라마다 사뭇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중산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중산층이란 1번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고 2번 월급여는 500만 원 이상이며 3번 자동차 2000cc 이상 중형차를 소유하고 4번 예금 잔고는 1억 이상이며 5번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중산층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대부분 다 기준이 돈과 관련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속물적이죠. 다 돈과 네. 관련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꼭 이제 다른 유럽의 나라들과 또 비교하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비교를 해봐야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건지 보편적인 건지 그죠? 뭐 특수한 경우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네. 다른 나라 아마 이것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몇 개 소개해 볼게요. 먼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중산층 기준이 이렇습니다. 1번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고, 2번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으며, 3번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4번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으며, 5번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6번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프랑스는 어떻게 이렇게 기준이 나왔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돈하고 속물 같은 게 이제 빠진 상태에서 나온 기준이 궁금해요. 프랑스는 어쨌든 철학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조금 옆으로 가서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이잖아요, 그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 기준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페어플레이를 할 것, 2번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번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번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번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랑 좀 다르죠, 그죠?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중산층 기준은 1번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번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3번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4번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절대 중산층일 수가 없는데 영국이나 미국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나도 중산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어쨌든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 이제 중산층의 기준 이렇게 내세울 때 재물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나오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돈이나 재물이 전혀 없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여러 선진국에서는 부자를 단지 돈이나 재물의 보유 여부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일반인들이 아니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거 뭐 정답, 철학자가 얘기했다고 정답은 있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들어보시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는 각자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경제적 부우 개념과 대비해서 실질적 부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필요 노동시간 이외의 가처분 시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노동시간이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돈을 버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버는데 투여되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라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뭐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돈이 좀 아무리 많아도 시간 여유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부자가 아니라는 뜻도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만 안 하고 돈을 엄청 버는데 여유 시간도 없이 일만 맨날 하고 있으면 부자가 아니죠. 왜 간혹 보면 맛집들 중에 손님들 막 줄 쫙 서 있는 맛집 있죠, 그죠? 그런 데는 보면 뭐 하루에 매출액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중소기업 이상으로 막 벌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집 보면 야, 저 집은 참 돈을 잘 벌어서 좋겠다 싶지만 이제 마르크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부자가 아닌 거죠. 여유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예. 독일 철학자 에릭 프롬은 부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부자가 아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다.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다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프롬에 따르면 부자는 재물의 보유 여부가 아니라 그 재물을 타인과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스크루지 영감처럼 엄청난 재물을 금고에 쌓아두고서도 그게 줄어들까봐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재물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물을 타인과 나눌 수 있는 인성과 넉넉함을 두루 갖추어야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에리 프롬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가 마음에 들거든요. 우리가 뭐 부자 이러면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떠오르긴 하는데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가끔 또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러면 네. 한 사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미국 철학자 에릭 호프가 말한 부자의 기준을 알려드리죠. 그는 부자의 기준이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걸 획득하는 방법이나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가진 자는, 이게 이제 진짜 부자라는 뜻입니다. 진짜 가진 자는 남에게서 빼앗지 않고도 자유와 자신감, 심지어는 부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얻는다. 짐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른 한편 진짜 가지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해야만 자유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과 의존심을 퍼뜨려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부자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에릭 호프는 부자의 기준이 결과가 아니라 부의 형성 과정에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더라도 그 재산의 형성 과정이 합당하지 않으면 부자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령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수십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공공이 네. 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처럼 사람들한테 공포심이나 의존심을 퍼뜨려서 부를 쌓은 사람도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재산은 순수하지도 정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졌음에도 한 번도 여유를 즐기거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타인의 재산을 빼앗았듯이 다른 사람도 언제든 자기의 재산을 약탈해 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런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기 어렵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현실에서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상적인 종교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과 기업을 하는 재벌 회장들도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가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죠. 뭐 좋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그 사이비 종교 집단과 정상적인 종교 집단의 구분이 모호하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실 사이비라는 게 그죠? 어느 쪽에서 나는 정상이고 저쪽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네. 사이비 쪽에서도 지네가 진짜고 니네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종교 전쟁, 지금도 종교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어쨌든 정통과 이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 사람하고 재벌 정상적인 기업으로 된 사람도 구분이 모호하다 해도 제가 100% 동의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하고 심화하면서 자본주의는 되게 교묘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의 돈을 이렇게 뺏는데도 되게 합법적이고 또는 빼앗긴 사람도 빼앗긴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 재벌 회장이 우리의 국민연금을 그죠? 가져다가 자기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활용하기도 하죠. 그죠? 사실 우리 각자 전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 막
내 돈을 훔쳐갔구나라는 느낌을 못 갖죠. 왜냐 그러면 자본주의가 그렇게 교묘해진 거예요. 슬라보의 지지액이 어떤 책에선가 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은행에서 도둑질을 한 사람보다 더 심한 도둑은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더 큰 도둑이라는 거예요. 동의되십니까 혹시? 네. 실제 은행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남의 돈을 빼앗는 그 더 큰 도둑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에릭 호퍼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그죠? 재벌 중에도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꽤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그 호프의 철학적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에릭 호프가 주장했듯이 진정한 부자란 남에게서 빼앗지 않고도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해서 동일한 양의 재산을 가졌더라도 동급의 부자는 아니죠. 가령 고리대금업을 해서 100억을 모은 사람하고 획기적인 기술을 발명해서 100억을 모은 사람을 동일선상으로 놓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보세요. 그 동일선상으로 볼 수는 없죠. 예. 형성 과정이 어쩌냐에 따라 가지고 뭐 성공이라는 단어로 칭송받을 수도 있고 뭐 고리대금업자 같으면 뭐 강압, 기타 많은 이제 안 좋은 행위들을 하니까 형성 과정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대체로 고리대금업은 타인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축적한 경우입니다. 해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다른 사람과 재산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나눌 예정이었다면 그렇게 악착같이 빼앗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는 타인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결코 나눔이나 배려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자가 아니죠. 그는 통장에 잔고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에릭 프롬의 주장처럼 가난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이 고리대금업도 보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금융업하고 구분이 또 모호해지는 측면이 또 그렇게 보이네요. 있죠. 자, 그렇죠. 고리가 어쨌든 그렇죠. 어떤 과정과 수단으로 재산을 모았는지가 에릭 호퍼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거 역시 우리가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처럼 그 자기의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적용해서 부를 쌓은 사람은 타인에게 주고 베푸는 걸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의 부는 타인에게 뺏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타인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재능으로 언제든지 또 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자의 근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퍼져도 그의 샘에는 물이 마르는 법이 없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혼자 독점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이고 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는 참된 부자가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괜히 좀 이렇게 훈훈하다 그러나 따뜻하다 그러나 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자신이 기꺼이 자기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르크스나 에릭 프롬, 에릭 호퍼 등 철학자들이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부자의 기준이 단지 돈이나 재물만은 아니다라는 점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세속적인 기준, 그죠? 즉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철학자들이 제시하는 부자의 기준대로 살아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택은 각자의 자유입니다. 예. 그 부자의 기준이 재산만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새삼 좀 느끼게 되네요. 네네. 그렇죠. 그죠? 예. 사실 이제 현대 사회에서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돈에
좀 너무 집중하면서 그거 하나만 좀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돈 외에 나머지 요소들은 또 무가치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게 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자본주의가 딱 그렇죠. 그래서 성물이 넘쳐나고 있는 거죠. 예. 네. 물론 뭐 아까 이제 중산층 이런 얘기할 때 우리나라만 유독 속물이 넘쳐난다는 건 아니긴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좀 쉽사리 돈이 모이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또 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자에 대한 욕망들은 커질 수밖에 없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목적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부자가 돼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렇다 그러면 진짜 나가 마음속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는 부자의 기준을 돈 외에도 좀 다양하게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자가 돈이나 재물만 많은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이런 점들은 서로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그 한 줄 평 시간입니다. 대장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자의 기준이 돈이나 재물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이 되고요. 아까 그 진정한 부자 얘기하실 때 진정한 부자의 근거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고 아무리 퍼져도 그의 샘에는 물이 마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돼서 오늘 마지막 한 줄 평은 꽉 움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네, 너무 좋습니다. 꽉 움켜진 손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좋습니다. 네. 자유인님. 네, 저는 이제 뭐 부자가 흔히 뭐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 네,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다. 좋습니다. 어떤 게 그런 재산이죠? 물질적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예. 그 중에 이런 그 지적 재산이라든가 사유의 힘, 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철학적 네. 사유 능력 이런 것들도 남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방송도 그 부자를 만들어주는 방송 일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제목으로 좀 낚시를 해야 돼요. 그래? 그것도 필요하겠네, 그죠? 예,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일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의 기준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인데요. 마르크스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에릭 프롬은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에릭 호프는 남에게서 빼앗지 않고도 자유와 자신감, 부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부자는 재산이라는 세속적인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부자의 기준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81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